현자가 가물현자인데 아득하게 깊은 물이거든요. 거기를 가면서 목숨을 몇 번 던지고ということで、必ずその種目で、遊行長はですね、ルートですね、ルート。ほとんど枠はなくなりますからね。짧은 순간이었지만 당신의 마음은 긴 여행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동차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입니다. Live brilliant. 예뻐지는 세일, 미샤 썸머 빅 세일. 내 얼굴에 점이 몇 개인지 주름이 몇 개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피부가 맑으면 다 예쁘니까. 갈색 솔잎에서 찾은 피부의 맑은 힘 한율 율려원액. 자, 이거 내 팬인 줄 알아? 남의 팬이야? 오케이. 이코노미스트 기자회견 꼭 주시면 상 받으시겠어요? 바카스 29초 영화제 전 국민 출품 가능. 바카스. 속도도 2배. 데이터도 2배. 즐거움도 2배. LTE 세상의 2배. 우리는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A. SK텔레콤. 나의 엣지 있는 NH농협 미카드. 누가 만들었지? S1. 모험을 떠나본 게 언제인가요? 아들과 친구가 되어본 적은요? 나는 좋을 듯 자연으로 떠나보세요. 구도일과 함께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서. 오늘 일이 아주 잘 끝났다. 자, 축배는 특별히 맛있는 맥주로. 황금빛 감동이 밀려온다. 오비 골든 라거. 그래도 먹고 가요. 완전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물만 하루에 8잔씩 마시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물을 잘 안 마시는 아이들을 위한 6개월의 도전. 코웨이는 이 아이들이 보여줄 큰 변화를 믿습니다. 1초. 눈 깜짝할 사이. 쏜살같이 빠른 시간 1초. 하지만 당신만 원한다면 수많은 이미지를 다운받고 읽고 싶던 책들 속에 파묻히고 음악의 세상에 빠져들며 원하는 동영상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시간 1초. 어때요? 1초는 이제 충분한 시간 아닌가요? 삼성 갤럭시 S4 LTE. 심심해. 그럼 우리 끝말잇기 할까? S-트랜슬레이터 끝말잇기 하기. 바다. 미타이. I want to see. S-E Elephant. 大象. 象棋. 장기. 기?
뭐라카노? What did you say? 삼성 갤럭시 S4 LTE-A. 도쿄 이전 중세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 찬란했던 역사와 과거의 영광이 저물어가는 교토에 충숙공 2의 자취가 남겨져 있다. 천황가와 인연이 깊은 사찰 대성사. 이곳과 거의 같은 위치에 14세기 무로마치 시대를 열었던 막부 장군 아시카가 쇼군가의 저택이 있다. 역대 아시카가 장군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등지원. 이곳에는 역대 쇼군의 나무 인형이 안치되어 있다. (1424년) 첫 번째 교토 사행에서 이에가 만나야 했던 상대는 무로마치 막부 제6대 장군으로 막 취임한 아시카가 요시노리였다. 하지만 아시카가 막부는 일본 측이 청구한 대장경을 지침하지 않았음을 문제를 삼으며 교토로의 입성 허가를 내리지 않았다. 당시 상황은 조선 왕조 실록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조선 왕조 500년에 걸쳐 일본이 대장경을 요구한 것은 무려 80여 차례에 이른다. 세종 때 그 패단이 극에 달했던 것이었다. 그때부터 일본 사신들이 이제 뭐 단식 투쟁도 하고 또 이제 그 계속 거절하자 그럼 우리가 병선을 보내서 너희 나라를 공격하겠다라고 협박도 하고 하여튼 웬갓 그런 그 이제 문제점을 피웁니다. 실록을 보면 이제 그 대장경판을 받기 위해서 일본 사신들이 한양을 오가기를 이른바 줄을 잇는 것처럼 계속 오갔다 할 정도로 저희 한 4년부터 6년 사이가 그런 그 일본과의 그런 대장경판 외교로 이제 점철돼 있어요. 당시 불교의 증흥기를 맞은 일본은 대장경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든 일에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들었다. 이에 아시카가 막부는 고려의 유산인 대장경을 그대로 계승한 조선으로부터 그것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유일본인 대장경판을 줄 수가 없었다. 이는 곧 두 나라의 풀 수 없는 외교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조선은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장경 대신 경전을 찍어 책으로 보내주며 여러 차례 교린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통신사를 강압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결국 이에는 교토 입성을 허락하지 않은 막부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고 냉철한 이치와 도의로서 대해주기를 요구한다. 실록에 기록된 이의 편지를 보면 나라를 경영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나라와 교제하고 신의를 두텁게 하는 것이라며 일침을 고하고 있다. 대장경 위기 같은 그런 외교 분쟁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졌을 때 그걸 담당 외교관이 전문 외교관이 이해가 가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음으로써 그런 국가에서 지향하는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해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 아주 전형적으로 아주 이 목표에 대한 진단과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비전과 어떤 처방 이것을 내렸던 영어로 표현하자면 국가 이익이라는 그 인텔리전스 어떤 그 지적인 능력과 안목을 갖고 동시에 그걸 스킬을 여러 가지 때로 필요하면
위협도 하고 말이죠. 어떤 때는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달래기도 하는 인텔리전스 스킬을 안목과 기술을 둘 다 갖춘 대표적인 전통시대의 외교 리더 이게 이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 국왕을 자처했던 막부 장군 앞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이해. 여기가 583년 전에 조선통신사 이해라는 분이 왔던 당 앞인데 네 번에 걸쳐 이곳에 닿았던 이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을까. 첨예한 갈등 속에서 신뢰와 명분을 다 찾아야 했던 외교관으로서의 삶. 그의 행적을 따라 길을 떠나본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섬나라 일본의 바다 날씨. 가랑비에 옷이었듯 한 걸음 한 걸음 조선과 일본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사행을 나섰던 이해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 히로시마현 시모가마가리. 이곳엔 조선의 통신사들이 배를 쉽게 되도록 만들었던 11단의 돌계단 후쿠시마 낙하강기가 남아있다. 옛날 세도 내의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번창했던 어촌마을. 지금도 모습은 같으나 고즈넉한 역사 속의 도시가 됐다. 이곳에서 찾아간 곳은 조선통신사의 숙소였던 쇼토엔. 시모가마가리의 문화를 비롯해 한일 우호의 역사를 후세에 전하는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곳. 대표적인 전시물은 바로 조선통신사가 타고 다닌 배이다. 40m나 되는 선체를 축소해 10분의 1 모형으로 정교하게 복원해 놓고 있다. 외양 항해가 가능하도록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큰 배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14세기 무로마치 시대에 조선과 일본을 왕복해야 했던 이해는 훨씬 작은 배로 항해를 감행했을 것이다. 이곳에 전시된 통신사 행렬도를 보면 17세기 에도 시대 일본을 방문했던 조선통신사는 호화롭고 이국적인 문화사절로서 환대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통신사라는 그 명칭의 의미, 이해의 길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조선 시대에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 계속 외교 사절을 파견했는데 그 외교 사절이 갈 때마다 목적에 따라서 명칭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 파견된 외교 사절은 통신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통할 통, 믿을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통하는 사절 또는 믿음을 통하게 하는 사절.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련해서는 교린 관계인데 그 교린 관계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믿음이다. 일본과의 교린을 위해 파견된 통신사가 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해가 통신부사로서 교토를 방문했던 1428년임을 알 수 있다. 300에서 500명으로 구성된 조선 후기의 대대적인 통신사 행렬. 그 행렬은 일본과 한국의 역사 속에서 문화사절의 상징으로만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조선 후기의 통신사에 초점이 맞춰진
외교, 역사적인 시각에 대한 자각이 학계에 일고 있다. 또한 그 중심에 이해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통신사를 조선통신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통신사의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자각. 조선 후기 통신사행만 정통으로 치는 역사는 일본 사관에 맞춰진 일로서 외교적 역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선 전기의 대일 사행은 조선과 일본 간의 우호 관계의 유지, 외교 문제의 해결, 통교 외인에 대한 통제책 등 주로 외교적인 측면이 강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복잡해진 한일 간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조선 후기보다는 조선 전기 외교가 훨씬 더 오늘날의 상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조선 후기 통신사들의 12회 사행보다 오히려 조선 전기의 일본 사행이 18회로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최초의 통신사 이해는 그 가운데 무려 6차례에 걸쳐 통신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 가장 많은 일본 사행길에 나선 것이다. 백길조차 녹록지 않았던 시절 대일 외교의 초석을 다져라 라는 절대군주의 무거운 명령. 그 소명을 받고 떠난 이해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을까? 왕명을 받들고 머나먼 땅 일본으로 사행을 떠나야 했던 이해의 그 길은 거친 바다를 지나야 했던 3200리 길의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 험난함은 일본어의 첫 기점이었던 대마도 와니우라 해변에서 확인이 된다. 대마도주의 죽음을 조문하러 갔던 사절단 일행 113명이 아우등처럼 생긴 와니우라 암초에 걸려 전원 죽음을 맞이했다. 조선전기 이해와 함께 통신사로 활약했던 송희경이 남긴 노송당 일본 행로. 행록의 내용을 보면 현해타는 해적과 폭풍을 견디며 건너야 했던 죽음의 바다였음을 알 수 있다. 목숨을 걸지 않고서야 갈 수가 없었던 길을 이해는 무려 40여 차례를 건너다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조선 왕조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이해가 살았던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는 왜구가 한반도 연안을 휩쓸며 약탈 행위를 일삼고 내륙 깊숙한 곳까지 그 피해가 미쳤던 시대였다. 조선은 태조 때부터 왜구 근절을 위해 사절을 파견했고 그 무거운 왕명을 가장 많이 받던 사람이 바로 이해였다. 울산 학성 이씨의 시조이기도 한 이해. 이곳 석계서원에서는 매년 가을 이해를 기리며 제사를 지내고 있다. 조선이라는 철저한 신분사회에서 지방향리 출신으로 종 2품의 자리인 동지 중추원사에 오른 울산을 대표하는 인물 충숙공 이해. 그에게도 왜구와 연관된 기구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 서양어와 연극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본 배우 나카시마 주니치. 이해의 삶에 반한 그는 1인극으로 그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다. わかりませんでした。ただ異国の海賊らしいということだけはおぼろげながら分かっていたような気がします。返してくれ。母さんを返してくれ。私はいつの日か必ず自分の手で秋松を捕らえ、母の居場所を聞き出し、必ず連れ戻すと心に固く決めました。 나카시마 주니치. 그의 독백은 왜구에게 끌려간 어머니와 이해의 기구한 운명에 관한 이야기다. 왜구들의 노략질에 속수무책이었던 고려말 이해의 나이 8살의 일이었다.
왜구들이 고향 마을을 습격한 그날 밤, 이해는 어머니가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만 했다. 이유도 모른 채 힘도 없이 해적들에게 끌려가야만 했던 사랑하는 어머니. 이해와 일본의 관계는 그렇게 어릴 때 맺어진 숙명이 되어버린다. 깊은 상처를 새겼을 소년 이해. 그가 통신사로서 외교적 숙명과 철학을 깊게 품도록 만든 숙명적 사건이었을 것이다. 연극을 마친 일본 배우 나카시마 주니치와의 술자리. 곤방와. 감사합니다. 韓国のってこうやって継ぐんですか。いや、継ぎますか。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なんで食べるの？一緒に食べる。高いんですけど、やっぱり全然違います。で少し勉強しすぎじゃないかと言ってたけど、やっぱあれくらい厳しい方。 뭐 선생님의 그 연극을 봤는데 굉장히 잘하셔서 되게 감명 깊게.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や、もう狭いところですからね。アトリエでしたので。 굉장히 제일 궁금한 거는 일본 분인데도 불구하고 조선 통신사에 대한 그 연극을 왜 하시게 되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一人の外交官が40回以上もその日本に来たっていうそういう力を尽くしたっていう、しかもその原動力になったのはそのお母さんに対する母親に対する思い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ね。会えなかったからずっとこうどこか母の面影を探しながらもその原動力になって年老いてなおその日本に渡るっていう原動力があったんじゃないかと、それがなんか私の気持ちを打ちましたね。 이해라는 분이 조선과 일본 시대에 그 교류를 하셨던 분인데 통신사셨는데 지금 이 지금 시점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今もご存知かと思いますけど、韓国のそのドラマがものすごく日本では受け入れられて、すごくもう今 BS とかでもたくさん放映されてて、でそれを見るとこう韓国の人たちのその今の現代の生活とかいろんなこう風習とかも見えて、ものすごくやっぱドラマってすごい影響が大きいと思うんですよね。韓国でも日本のドラマとか映画とかがどんどんこう紹介されたらいいなと思うんですね。まず文化交流の方からこうだんだん人間理解みたいなのが広まっていくと、あとこう歴史認識とかも少しずつ変わ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乾杯。乾杯。乾杯。 일본 거리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이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통교를 한다. 대마도에 있는 원통사, 이곳에 조선 최초의 통신사 충숙공 이해의 공적을 전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돌에 새겨진 이름 하나, 그것으로 이해의 노력을 다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간 대마도의 노학자 나가도메 히사에. 그는 대마도의 역사를 세 권으로 정리한 대마국지를 펴낸 바 있다. 이 책엔 이해가 평생 동안 대마도를 왕래하면서 조선인 포로를 세환해간 기록을 상세하게 적고 있다. 그가 보는 통신사 이해의 뛰어남,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そういうその怨念は超えて非常に日本国と仲良くしますよね。だからこれはやっぱり関心な人だなと思って感動しましたね。そしてずっとやっぱ人柄が大きいんでしょうね。和光の親分たちともちょっと交渉するわけですからね。交渉がうまくできたからたくさんの人を作家にできたわけですものね。下手な交渉だったら歌できないはずですから。 절대 권력으로 지배됐던 명나라와 달리 일본은 무가의 우두머리인 쇼군과 다이묘들로 세력이 나눠져 있었다. 따라서 대일교섭을 위해서는 일본 각 지역의 수많은 실력자들까지 상대해야 하는 다원적 협상 능력이 요구됐다. 일본 내륙의 관문인 후쿠오카현 하카타.
이곳은 이해가 오랫동안 체류하며 다양한 외교 협상을 벌였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의 접근성이 좋았던 하카다는 국제무역 도시였고 조선과 유우국, 명나라 등에서 온 상인들과 무역으로 번성하던 곳이었다. 하카다를 찾은 날 후쿠오카 최대 축제인 하카다 기온 야마가사를 위해 거대한 가마가 준비되고 있었다. 우와. 本当に大きいですね。うわ。高いです。 화려하고 웅장한 가마는 번화하던 시절 역병을 쫓고 번영을 취하던 시절의 추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한국의 흔적을 찾았다. 掛け声ですね。掛け声。普通わっしょいわっしょいって普通は言いますけどね。博多はおっしょいおっしょい。 와쇼요 왔어요. 와쇼요 오쇼요 오쇼요. おっしょいおっしょい。 오쇼요 오쇼요. おっしょいおっしょい。 한국어로 됐네. 한국에선 왔어요 왔어요. 하카다에선 오시오이 오시오이. 이렇게 가깝고도 먼 곳, 멀고도 가까웠던 하카다를 이해는 수차례에 걸쳐 찾아왔다. 여기서 그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던 것일까? 博多にはいろんな人物がいます。一つは博多商人で、これ貿易をやるんですね。で商売をやりますが、もちろん外交的なことも行いますし、その基盤になったのが博多のお寺のお坊さん、僧侶たちが外交文書を書いたりして、そのベース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ですから商人だけではなくて大名もいるし、そして庶民ももちろんいますし、僧侶もいて、そういう、一緒になって、あるいはそういう総合して外交貿易を行ってた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하카다 상인들은 동아시아 일대 해상 루트를 확보하며 조선과 명나라와의 국제무역을 통해 큰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하카다만에 위치한 여러 사찰 중 가장 먼저 지어진 성복사. 이 사찰에는 이해와 같은 시대의 통신사로 활약한 송희경의 방문 기록이 남아있다. 과거 성복사의 도면을 보면 지금 남은 작은 공간을 포함해 통신사를 맡고도 남았을 거대한 규모가 확인된다. 게다가 바다에 면한 위치는 통신사가 배를 대기에 좋은 조건. 하카다의 외교승들은 일본 국왕사로 조선에 갈 만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조선통신사 이해는 외교승들을 포로 세환을 비롯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해는 유례없는 업적을 남기기에 이른다. 유구국은 지금의 오키나와, 조선에서 수천리나 떨어진 이곳까지 달려와 조선인 포로 44명을 구출해낸 것도 이해였다. 왜구들은 이곳까지 조선인 포로들을 끌고 왔던 것이었다. 당시 중국까지 활보했던 왜구들의 거점지 오키나와. 이곳엔 노예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조선인 포로들은 매물로 팔려가거나 감금되어 있었다. 이해는 어떻게 이 먼 유구까지 가서 조선인 포로들을 데려올 수 있었을까? 조선통신사에 관심이 큰 시마무라 하츠요시. 그는 일간지 기자이지만 한일 관계사의 조예가 깊은 연구가이기도 하다. 특히 그는 조선 후기부터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통신사 역사를 공부하며 한일 관계사 속에 숨어있던 이해의 존재를 발굴해냈다. 일본 곳곳을 누비며 쓴 이 책에서 시마무라 기자는 오키나와까지 직접 답사하며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이해의 포로 구출, 그 발자취를 추적한 바 있다. 家は、博多商人のですね、いろんな道案内ですね
受けながら行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これはですね、家が沖縄に琉球に行っております。1416年。その、おそらく釜山から出てですね、船は、九州の石川海岸を通って、で、屋久島、種子島ですね。で、そのさらに先の奄美で琉球に行くわけですけども、このルートはですね、博多商人が、盛んに交易ですね、やってた、ルートですね、ルート。倭寇に拉致された、また、母国人をですね、連れ戻そうというですね、そういう、母国に対する熱い思い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가능하면 일본과의 관계를 피하려 했던 조선의 대신들과 달리 이에는 멀고 먼 길을 자청해 나섰고 이후 대마도와 일기도, 교토 등 일본 곳곳을 누비며 667명의 조선인 포로를 구출하기에 이른다. 실제로 그 한 사람이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에게 정말 얼마나 큰 그 비극이었겠습니까? 이해 선생이 어려서 어머니를 외국에 잃었었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깊은 그 정서, 공감하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세도 내의 중앙부에 위치한 도모노무라. 이것은 고대로부터 통신사들이 조류가 바뀌길 기다리며 쉬어갔던 기항지였다. 일본에서 통신사를 막기 위해 지었던 영빈관 대조루를 찾았다. (40번) 넘게 사행길을 다녔던 이에 그도 역시 이 작은 항구 마을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한 번쯤 쉬어가지 않았을까? 조망이 일품이어서 통신사들이 꼭 묵어가기를 원했던 곳. 에도시대 통신사들에게 이곳은 힘든 여정의 낙이었다고 한다. 참 자연에게서 큰 복을 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조선통신사가 와서 이런 뷰를 봤을 때 말문이 막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막루에 앉아 이역만리 건넜을 바다를 본다.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어쩌면 이에도 고향 생각과 먹먹한 그리움에 가슴이 일렁였을지 모를 일이다. 일본과 한국 사이를 거친 파도를 가르다가도 그치면 다시 이어주는 대한해역. 그 바다의 모습은 바로 한일 간의 외교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국경의 섬 대마도. 조선 초 대마도는 왜구들이 수시로 출몰했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외교의 사각지대였다. 그런 곳에서 이에는 명분과 실리라는 외교적 원칙을 세워나가며 대마도를 대일 외교의 가장 중요한 기점으로 삼았다. 12세기부터 오랫동안 대마도를 지배한 종씨 일족, 그들의 위패를 모신 반쇼인을 찾았다. 장기간에 걸친 대마도 체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세심한 관찰력으로 종씨 일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했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십 번에 이른 대마도로의 왕래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해가 종씨 일족들에게 내세운 명분은 변방에 불과했던 대마도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마도인에게 생존권을 확보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대마도인과의 무역을 통해 평화로운 통교자, 무역상으로 만들고 외구를 원칙적으로 없애자는 것이었다.
이에는 세종대왕에게 외인 정책을 아뢰며 국가 대의를 언급했다. 600년 전 실리를 갖춘 명분, 국가 대의로서 일본을 품고자 했던 이해의 절묘한 외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 이해 같은 외교관이 전면에 서고 세종은 전면에 서진 않았어요. 뒤에서 계속 일관되게 신뢰를 주고 믿어주어서 전면을 한편으로 당당하게 설득도 하고 이른바 국가 대의로 설득도 하고 동시에 그럼 그들이 이제 어떤 원하는 여러 가지 다른 그러니까 뭐 대마도에 대한 어떤 새삼이라든가 쌀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또 밀어줌으로써 이른바 국가의 대의로 설득을 하고 깨우쳐주고 동시에 어떤 살 필요한 것들을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이제 그래야지 마음으로 흡족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대일 또는 이제 뭐 대북 관계에서 필요한 거가 두 가지 영어로 표현하자면 justice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interest가 있는 거죠. 두 가지를 같이 이제 해주는 것이 원만하고 그리고 양쪽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외교의 원칙이 아닌가 싶어요. 대마도의 역사 민속 자료관. 이곳에는 대마도주가 사용했던 오래된 인장이 전해온다. 외인들이 조선으로 들어가기 위해 꼭 받아야 했던 대마도주의 문인, 즉 입국 허가 도장이다. 이에는 현재의 비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문인 제도를 만들어냈고 축적된 경험을 통해 일본 통교자들의 도항 획수, 출항 선박의 숫자, 그리고 교역량을 구체화한 한일 간의 최초의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계의 약조를 체결한다. 현대 외교에서 외교관의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다. 계의 약조는 대마도주의 세견선을 50척으로 정하고 조선 조정은 세사미두로 매년 200석을 내려준다는 약정이다. 조선 전기의 한일 외교사를 보면 계약조가 약탈의 시대를 통교의 시대로, 그래서 조선과 일본이 공존해가는 시대로 바꿔줬다. もう全く条約がないからもう勝手なことをしたわけですね。いろんなその航海上のいろんな規則、貿易上の規則など条約によって取り決めたらそれができた時点でほとんど和光はなくなりますものね。 수백 년간 그 어느 왕조나 통신사도 해결하지 못했던 왜구들의 침략 문제. 통신사 이해 활약으로 1443년 계약조가 체결한 이후에는 세종대에까지 이어지던 왜구들의 침략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해가 말했던 국가 대의가 통했던 것이다. 황폐한 섬나라 백성, 왜구들의 생계를 위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무역의 길을 터줌으로 이후 70년간 조선과 일본은 평화로운 공존의 시기를 맞게 된다. 얼마나 물이 현자가 가물 현자인데 아득하게 깊은 물이거든요. 거기를 가면서 목숨을 몇 번 던지고 내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교관은 기본적으로 자기 소명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그걸 성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연한 사고와 세밀한 관찰력, 때로는 뭐 뇌물을 주면서까지 상대방의 그런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 이런 부분들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오늘날 외교 인물들이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 이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 김포공항. 이곳에 한일 양국의 미래를 열어갈 청년들이 찾아왔다. 제1한국대사관의 모집으로 한국을 방문한 21명의 일본인 대학생들. 이해 선생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SNS로 발신하기 위해 일주일간의 여행을 시작했다. 서울 국회의사당. 이곳에서 과거 조일 외교의 현안이었던 대장경과 외국 문제처럼 현재 한일 외교 문제의 가장 큰 현안이 되어 있는 독도 문제와 직면했다. SNS 리포터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 학생들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양국 간의 논점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부산 외국어대학 학생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독도 문제를 논하는 간담회. 의미 있는 시작이다. 小学生の子たちにドクドを歌われたんですね。それがすごくびっくりしちゃって、実際ドクド悪いとは言えないんですけど、それはもう国の文化だと思っているので、でもそれが反日感情とかにつな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私は思ってしまったんですけど、私は独島だけの問題じゃなくて、私たちがなんか日本に持っている被害意識、私たちは被害者だ、なんか植民地の時にそれだけ奪っているのに、今になっても独島っていう土も奪っていくつもりかっていうなんか考えだと思います。そんな気持ちを持っているんです。私たちはまだ日本になんか植民地されて被害を受けたという気持ち、感情とか気持ちを忘れていないんです。多分韓国は日本を超えられないと思うんですよ。僕たちは友達になりたいし、なんか変な話、いつまでももう私たちは負けたんだとか、その被害者意識を持ってたら、結局僕たちが結局強いまま、その問題から目を避けて、お互い一緒になんか手つないで前に進もうみたいな感じには絶対なれないと思いますね。被害者や加害者としたら、ちゃんと歴史とかの勉強をした後でなんだかんだ言ってもらえるって生意気なことなんですけど、日本と韓国違うわけなんですよ。でもそれを一個にする必要は多分ないと思うんですね。両方こういうふうに見てるっていうのを知ることが大事だと思うんですけど、この人たちはこういう考えを持ってるのかっていうのをもっと深く理解できるかなと思います。これ自分だけの都合には合わせられない、違いを認める、いい話ですね。皆さんもなんか戦争を直接なんか経験した人たちではないでしょう。で、私たちも戦争を経験した人たちじゃないから、もっと平和を学ぶべきだと思って、なんか今はなんか国と国じゃなくて人間と人間同士のなんか仲良くなるべきだと思います。이해의 고향인 울산, 향리에서 종 2품의 직계까지 오르며 조일 외교에만 힘쓴 충숙공 이해의 영정을 모신 석계서원. 이곳에서 일본 SNS 리포터 학생을 맞이한 것은 그의 후손들이다. 私イ・ビョンジクと申します。先生はさあ不幸な時期に生まれたと言いますね。お母さんも拉致されました。成長したらきっとこの和光に対する復讐をするという、そういう考えをしたらしいですけど、年が取るにつれてそれよりも日本と朝鮮がどういうふうにしたら仲良く暮らすことができるかという、そういうのを考えました。それで亡くなる直前まで国のために自分の身を捧げた方がこの方だと。それでまだ通信使としては朝鮮では初めて、それで最初の通信使이해, 리케,こういうふうに読んでいるんです。 이해 선생의 발자취를 추적해 한국으로 건너왔던 일본 SNS 리포터들. 이번 여행에서 깊게 얽힌 한일 양국의 역사,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직면하며 이해의 존재를 알게 된 그들은 SNS로 과연 어떤 내용을 발신했을까?
確かに過去とかで多分戦争の時期とかってどの国もやっぱ間違いを起こしていて、そういうのをその憎しみで終わらせるんじゃなくて、それが踏まえた上でどういうふうにお互い協調し合っていくかとか、こうやった実はこういう似てるとこがあるんだよねっていう親近感があれば、それなりにどんどん歩み寄っていくことは必ずできるはずだから、もっと日本人も韓国人もお互いの文化を知るような機会がもっとあればいいですよね。そうだね。다시 일본. 이해의 자취를 쫓던 중 고베에서 날아온 한 장의 초대장을 받았다. 조선과 일본 사이를 오고 가는 동안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긴 시간 상대를 이해하며 증오심을 깊은 사랑으로 승화시켰던 이해. 이해만큼 일본이란 나라로 인해 아픔을 겪어온 교포 2세의 연락을 받았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간다. 교포들이 많이 사는 고베 나카타구. 이곳에서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100년을 넘게 일본에서 살아온 제일교포들의 애환과 삶. 그 역사적 기록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열린 전시회였다. 즐거웠던 추억과 고통스러운 기억까지 전시된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이들이 보낸 시간이 담겨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배우를 반가워해주는 사람들. 초대를 해준 분과 인터뷰를 나누기로 한다. 100년간 고베 등에서 살아온 사진 속의 인물들처럼 단절된 환경과 역사 속에 갇혀 살았던 그가 이해를 대신하듯 가슴 깊이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들은 얘기도 조선 뭐 조선 가이레라든지 김치 구사이라든지 뭐 그런 말이 많이 중학교 갈 때 너무 그렇게 자기 안에 조선 사람이다 하는 그 의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극을 한 의식이 그때 나에게 있었으니까 중학교 갈 때는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일본 이름으로 나는 일본 학교에 가고 싶다고. 그럼 뭐 지금 얘기하도 뭐 눈물이 나오지만 그렇게 해서 나도 저 여기 고베에서 살아왔고. 예. 같이 더불어 사는 일본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역사적인 관계를 옳게 결국 모르니까 차별이 나오고 편견의식이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나는 제일이라고 합니다. 책으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사람 대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게 중요합니다. 예. 조선통일사 이해란 분이 다녔던 그 시기랑 지금 몇백 년이 지났고 그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고 그 조상들이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 시점인데 현 시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먼 세월 후에 후손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여행을 통해서 들었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이해라는 인물을 되찾기 위해 떠났던 여정. 시간과 공간을 넘어 외교 협상에 있어서 양면의 날로 통하는 명분과 신리. 600년 전에 살았던 이해는 신리 속에서 찾은 명분과 명분을 갖춘 신리로 불신의 시대를 믿음의 시대로 돌려 세워놨다. 600년 지난 지금 역사적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거꾸로 가는 외교사를 펼치고 있는 지금
이해가 평생 견지했던 확고한 외교 철학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조선 최초의 통신사 이해를 제대로 기억해야 할 이유이다.